한국 문화가 세계에서 동아시아 문화를 대표하는 문화가 돼버렸습니다. 이게 이제 중국 청년들 입장에서 굉장히 불편한 겁니다. 4차 산업이라든가 5G라든가 말하자면 문명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세계 패권을 쥐고 1등이 되던 그 길로 가지 않고 새로운 길로 간다면 우리가 세계 1등 국가 될 수 있겠는데? AI 역량이 어떻게 되는가? 그래서 미국이 44.6이에요. 그리고 중국이 32입니다. EU는 이보다 낮아요. 23.3이에요. 싹을 잘라야 되잖아요. 미국 입장에서는. 안녕하세요. 머니인사이드 구독자 여러분,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서강대학교 중국문화학과에서 학생들하고 한국의 오늘 그리고 한국의 내일을 생각하면서 중국을 읽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중국 사람들은 전통적으로, 그러니까 근대 이전에는 중국인들이 고약한 생각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화이관이라고 하는데, 한국은 사실은 중국보다 문화적으로 조금 아래에 있고, 그리고 한국 문화, 특히 이제 전통 문화의 모든 것은 중국에서 다 전해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조선의 경우에는 조공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주 고약한 생각인데, 중국이 훨씬 위에 있고 한국은 밑에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요. 이제 이런 생각이 전통시대에 계속 있었죠. 그런데 물론 이런 생각이 지금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수교 이후에 이런 생각이 크게 바뀌게 됩니다. 개혁개방을 하려고 중국이 문을 열고 보니까 한국이 너무 발달한 국가인 거죠. 그래서 아시아 4마리 용에게 배우자. 이게 이제 덩샤오핑이 개혁개방을 시작하던 무렵에 중국인들 생각이었죠. 그러니까 그때부터 한국은 중국이 배우고 학습해야 될, 따라가야 될 모범국가 이미지가 있었던 거죠. 한국은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성숙해 있고,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나라의 규모는 작은데 굉장히 발전돼 있고, 그리고 세련된 문화, 그리고 전통 문화와 현대 문화를 잘 결합한 모범 국가였던 거죠. 그런 뒤에 이제 92년에 아시다시피 이제 한국과 중국이 다시 수교를 하지 않습니까? 이런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계속 이어집니다. 그래서 많은 중국의 고위 관료들, 그리고 기업인들이 한국을 배우자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이게 적어도 사드 사태가 터지기 이전까지는 지속됩니다. 이런 덕분에 우리나라 기업인들 비즈니스하러 중국 갈 때, 그리고 우리나라 관료들 중국 가면 중국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더 배우고 싶고, 그리고 사실은 기술 협력을 하고 싶고, 한국의 경험을 공무원들한테 많이 배우고 싶어 했죠. 그래서 극진한 대접을 했습니다. 이런 대접이 이제 굉장히 오랫동안 갔던 거죠. 적어도 이제 수교 이후에 사드가 터지기 전까지, 그리고 90년대 후반. 그런데 이제 중국이 경제적으로 발전하고 경쟁력이 높아지고, 그리고 이제 미중 갈등이 일어나고, 그 속에서 미국과 중국이 갈등하는데 이제 우리가 중간에서 희생을 당하고, 이러면서 이제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굉장히 나빠지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예전에는 중국에도 이제 민주화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서구 나라보다 한국이라는 나라의 정치 모델은 우리가 좀 더 익숙하기 때문에 따라서 배우고, 중국 정치도 좀 한국식으로 바꿔보면 안 될까? 우리가 배워보면 안 될까? 뭐 부패를 해결한다든가 이런 문제? 이런 생각했죠. 그런데 한국 정치가 계속 싸움만 하고 정체되고, 니네는 어떻게 대통령만 하고 나면 다 감옥 가냐. 이게 정치적 혼란이고 국가가 답보된다는 이미지로 이제 중국인들은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죠. 이제는 한국을 따라 배워야 될 모범 국가가 아니라 한국의 경로를 가지 않아야 되겠다. 우리나라에 이제 굉장히 중국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굉장히 심하죠. 여론조사를 할 때마다 한국인들 가운데 한 70% 내지 80%는 중국에 대한 인식? 이게 이제 굉장히 부정적이죠.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의 경우에 젊은 층으로 내려올수록 더 부정적이에요. 역시 일본인들도 중국에 대해서 부정적이에요. 이게 이제 사실은 세계적인 조리죠. 그런데 일본의 경우에는 우리하고 다르게 젊은 층일수록 중국에 대해서 조금 더 긍정적이에요. 나이 든 사람들이 중국에 더 부정적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경우에는 한국 젊은이들이, 그리고 청소년들이 훨씬 더 기성세대보다 중국에 대해서 부정적입니다. 한 10% 정도는 더 부정적인 인식이 더 높게 나옵니다. 그렇다면 이제 중국인들도 한국에 대해서 이렇게 부정적이냐? 내가 상대방을 싫어하면 저 사람도 나를 싫어하기 마련이거든요. 나는 싫어하는데 너는 나 싫어하면 안 돼. 이건 이제 불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중국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이 높다 보면 자연스럽게 중국인들도 한국에 대해서 좋지 않게 생각하는 감정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인이 중국인을 한 70% 정도는 부정적으로 본다. 반대로 중국인들은 약 70%가량이 한국에 대해서 긍정적이에요. 그런데 여기에도 이제 문제는 있습니다. 이게 중국 사람들 중에 20대, 10대로 올수록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그러니까 한국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비율이 조금씩 높아져요. 결론적으로 보자면 중국인 대다수는 여전히 한국에 대해서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 그렇지만 젊은 세대로 오면은 좀 더 부정적인 생각이 많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사실 이제 한국 K 콘텐츠들이 굉장히 세계적으로 나가면서 한국 문화가 세계에서 동아시아 문화를 대표하는 문화가 돼버렸습니다. 이게 이제 중국 청년들 입장에서 굉장히 불편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중국이 원래 동아시아 문화의 원조라고 자부를 하고 있는데 서양 사람들이 와서 미국 사람들 저거 한국 문화였구나, 중국 문화가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 청소년들, 중국 청소년들과 청년들은 자기 문화, 자기 국가에 대한 자부심, 애국심이 굉장히 강해졌어요. 이 사람들은 중국이 못 살았던 걸 몰라요. 그리고 낙후됐던 것에 대한 기억이 없어요. 왜냐하면 90년대 이후 출생한 세대들, 그리고 2000년대 이후 출생한 세대들은 중국이 연 10%씩 성장할 때 같이 성장해온 세대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은 2019년도에 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서구 미국 우리하고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해, 이렇게 생각하는 비율이 40% 50%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중국이 훨씬 더 서구 선진 국가들이나 유럽에 비해서 낙후됐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 젊은 세대들, 청소년 세대들은 서구에 대한 컴플렉스가 없어요. 미국에 대한 컴플렉스가 없어요. 상해, 베이징,深圳, 광저우, 뉴욕이나 서울이나 비슷비슷하네 뭐. 민족적인 자부심, 애국심이 훨씬 더 크죠. 그런데 서구에서는 계속 중국을 비난하고 봉쇄하려고 하고 심지어 무너뜨리려고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애국심, 이게 굉장히 강한 세대들입니다. 중국인들도 지금 중국이 세계 최고다라는 생각은 하지 않아요. 앞으로 이렇게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은 하지만 어느 중국인을 잡고 물어봐도 중국은 아직까지 갈 길이 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뭐 중국 공산당도 그렇게 생각해요. 사실 미국도 중국이 세계 최고라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앞으로가 이제 문제가 되니까 이제 중국을 지금부터 성장하지 못하도록 막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은 하죠. 세계 1위가 되는 기준을 뭘로 설정한지 모르지만 중국이 경제력은 이제 굉장히 커졌죠. 않습니까? 물론 아직까지 미국을 초월하지는 못했지만 세계 2위의 경제 대국이 됐습니다. 그렇지만 종합 국력이라는 차원에서 보면, 한 나라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국력이라는 차원에서 보면 미국은 굉장히 앞서 있고 중국보다 아직까지 중국이 갈 길은 굉장히 멀지요. 이 사실을 잘 압니다. 그리고 중국은 이제 굉장히 편차가 크죠. 베이징이나 상해, 그 다음에 다른 지역들은 우리나라보다 더 발달돼 있거나 같은 수준까지 와 있는 지역들도 있죠. 2만 달러 국민소득 넘은 지역들이 한 1억이 넘어가잖아요. 2억 가까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만 보면은 굉장히 중국이 세계적인 수준에 왔구나, 어떻게 보면은 탑 수준에까지 왔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할지 모르지만 서부까지 보고 농촌까지 보면 그렇지 않죠. 그리고 이제 경제력만 보면 중국이 굉장히 세계 수준, 그리고 G2 대열에까지 왔다고 보지만 문화의 수준이라든가 소프트 파워라든가 이런 전반적인 측면을 보자면 중국은 아직 멀었죠. 그러니까 종합국력 차원에서는 중국이 아직 갈 길이 멀다. 중국인이 그 스스로를 어떻게 평가하는가, 이런 그 중국에서 나온 재미있는 여론조사가 있는데요. 2021년에 중국의 한 신문에서 조사를 했는데요. 청소년과 청년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어요. 근데 이제 우리 생각하고 좀 다른 것 같아요. 서구보다 나은 게 뭡니까? 이렇게 이제 질문을 했어요. 그럼 한국인이 생각하기에 중국이 서구보다 나은 게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중국 청년과 청소년의 대답은 치안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우리가 더 낫다. 역사 문화가 서구보다 낫다. 그리고 특이하게 인권도 더 낫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국민의 자질도 그렇다 생각하고 정치도 서구적인 어떤 민주정치보다 우리 정치가 더 낫다고 생각해요. 이런 것들은 굳이 서구를 배울 필요가 없다라는 게 청소년과 청년들 여론조사의 생각입니다. 그러면 뭐가 부족하냐? 서구 국가들에 비해서 첫째는 과학기술입니다. 이거는 중국이 너무 뒤떨어져서 여전히 배워야 된다. 중국이 많이 발전을 했고 경제 규모가 굉장히 그 양적으로 성장을 했지만 과학기술이라든가 질적인 수준에 있어서는 아직까지 멀었다라고 생각하고 배워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고, 다만 중국의 정치 시스템이라든가 나라를 중국 공산당이 다스리는 것, 부유하고 강한 중국을 만드는 것, 여기에 대해서는 자부심을 느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론조사가 말하는 것은 중국이 과학기술이라든가 경제는 계속 투자를 하면서 성장해 나갈 것이다. 그렇지만
정치를 서구화한다든가 미국식 민주주의 또는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바꾼다든가 그러지는 않을 것이다. 그리고 중국인들은 지금 중국 공산당의 통치 그리고 중국 공산당이 나라를 운영하고 시진핑 중심으로 중국을 부강하게 만드는 것에 대해서 대다수의 국민들은 만족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중국이 지금 패권 국가는 아니고 세계 1등 수준에 가 있지는 않지만 문제는 이제 이 가능성이죠. 앞으로 5년, 10년 내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30년, 50년, 길게는 100년. 사실 그 세계사에서 이렇게 패권 국가가 바뀌고 그런데 한 100년은 걸려요. 근데 이제 중국이 기대하는 거는 이렇습니다. 이게 길을 가는데 미국이 앞서가고 있고 서구 선진 국가가 앞서가고 있다라는 거죠. 똑같은 길을 따라가면은 뒤쫓아가면 따라가는데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그리고 따라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이만큼 따라갔으면 이 사람은 가만히 있나요? 이 사람도 앞서 나가죠. 이건 추격하기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기회가 생기고 있습니다. 미국이 가던 길, 서구가 가던 길이 아닌 새로운 길로 가로질러 갈 수 있는 여건이 생긴 겁니다. 그게 4차 산업이라든가 5G라든가 말하자면 문명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세계 패권을 쥐고 1등이 되던 그 길로 가지 않고 새로운 길로 간다면 오히려 더 쉽게 미국보다 그리고 서방 선진국보다 앞서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게 사실 열리고 있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스페인이 세계를 정복했을 때 무적 함대 배 가지고 있습니다. 대항해를 통해서 그랬습니다. 영국이 세계 선진국가로서 탑 국가가 될 때 산업혁명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리고 과학기술을 바탕으로 미국이 전후에 선진국 패권 국가가 됐습니다. 이제 이 4차 산업, AI든가 5G라든가 인류 문명의 패러다임이 바뀌는 시대가 온 거죠. 그렇구나. 이거를 쥐면 우리가 미국의 길을 따라가지 않고도 중국이 세계의 가장 선진적인 국가가 될 수 있겠구나. 이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차원에서 보자면 낡은 길을 뒤따라가는 게 아니라 앞으로 열리게 될 새로운 길을 개척해서 그 길에 앞장선다면 우리가 세계 1등 국가 될 수 있겠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건 하나의 가능성입니다. 이 가능성에 지금 중국이 국가적으로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사실은 이것 때문에 미국이 중국이 그렇게 가는 걸 막으려고 하는 거죠. 미중 대립을 어떻게 규정하느냐 여러 가지 시각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과 소련 사이에 예전에 냉전 대립이 있었듯이 이제는 이제 소련이 해체됐으니까 중국이 이제 사회주의 공산국가의 대표가 되고 미국이 자유민주주의의 대표국가 사이에서 일어나는 신냉전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이념적인 차원에서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이제 사실은 그 대립이 아니라 사실은 경제적 패권 대립이다. 세계 자본을 두고서 누가 더 많이 가져갈 것이냐. 사실은 이제 중국을 자본에 의해서 움직이는 국가라 보고 중국 자본과 미국 자본 사이에 어떻게 더 많은 몫을 가져가느냐의 그러한 대립이다. 이제 이렇게 보는 시각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이제 대표적인 게 신기술 패권 대립입니다. 그러니까 미래 기술을 누가 더 선점하느냐 이 경쟁이다. 이렇게 이제 보는 시각이 있죠. 그래서 이제 반도체 패권 대립 같은 경우가 바로 여기에 해당되는데 2018년에 미국이 굉장히 충격을 받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건 뭐냐면 5G를 세계에서 최초로 개발합니다. 중국의 화웨이가. 이게 이제 미국에는 굉장히 충격이었던 거죠. 5G 통신 장비를 화웨이가 중국에서 제일 먼저 개발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전 세계 통신망에 중국계 깔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화웨이를 비롯해서 이제 기술적으로 중국을 고립시키고 물건을 쓰지 말아라. 통신 장비를 쓰지 말아라. 근데 이제 이때부터 사실은 미국이 중국이 이렇게 되면 첨단 선진 기술에서 우리를 압도할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죠. 이대로 두면 안 되겠는데 중국을 압박해야 되겠는데 특히 신기술, 반도체라든가 AI라든가 5G라든가 이 신기술은 절대 우리가 양보하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미국이 아직까지 지고 있지는 않아요. 21년 통계인데요. 2021년 통계인데 미국 정보통신혁신재단에서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해서 특히 이제 미국, 중국, EU를 대상으로 해서 AI 역량을 종합적으로 측정을 했어요. 6개 분야를 가지고서 측정을 했거든요. AI 역량이 어떻게 되는가. 그래서 미국이 44.6이에요. 그리고 중국이 32입니다. EU는 이보다 낮아요. 23.3이에요. 그러니까 중국이 굉장히 AI 역량, 종합 역량이 미국만은 못하지만 미국을 추월할지도 모르겠다 하는 경계심을 느낄 정도로 지금 발전하는 겁니다. AI 연구자 국적을 전 세계적으로 내봤는데요. 중국 국적을 가진 사람이 29%입니다. 미국은 얼마쯤 되느냐? 20%입니다. 그리고 AI 기업이 제일 많은 도시, 그러니까 10대 도시. 이렇게 보면 중국이 3개가 들어가 있어요. 근데 순위가 미국보다 더 높아요.
1위가 베이징입니다. 그리고 2위가 샌프란시스코, 실리콘밸리 있죠. 상하이가 4등, 그 다음에 선전이 6등입니다. 그러니까 AI 특허 건수를 비롯해서 미래 관건적인 기술이라고 하는 첨단 기술 면에서 중국이 뒤지지 않는 겁니다. 사실 미국이 아직까지 밀리고 있지는 않아요. AI나 첨단 기술 역량 측면에서 보자면 미국 역시 대단합니다. 그런데 미국으로서는 경계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다 성장해버린 뒤에, 따라잡힌 뒤에 미국이 중국을 경계해봤자 의미가 없잖아요. 싹을 잘라야 되잖아요, 미국 입장에서는. 그래서 지금 첨단 기술을 두고서 패권 경쟁이 일어나는 것이고, 반도체를 비롯해서 그야말로 첨단 기술을 중국이 보유하지 못하도록 강하게 압박을 하고 있는 거죠. 중국이 제조업도 키워야 되겠고 첨단 기술도 키워야 되겠고 하는데, 중국은 국가 주도로 장기적인 국가 계획이 가능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A라는 정당에서 B라는 정당으로 바뀌면 거의 정책이 리셋돼 버리는 경우들이 많아요. 다시 시작되는 거죠. 근데 중국은 공산당이 계속해서 갑니다. 그러니까 정책의 일관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개혁개방 이후부터 중국인들이 과학기술이 제일 낙후됐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중국이 크는데 제조업과 과학기술이 굉장히 핵심적인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쪽에 계속 인력을 키우고 국가적인 투자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국가와 기업이 일체가 돼서 가는 거죠. 이 시스템으로 가다 보니까 10년, 15년, 20년 경과가 됐죠. 그러다 보니 90년대부터 시작을 하면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성과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하고, 많은 중국인들이 사실 미국 가서 많이 배웠죠. 그 인재들이 말하자면 중국 첨단 산업의 바탕을 이루었던 것이고, MIT 이런 데 출신을 보면 중국인 엄청 많아요. 제가 미국에 그 하버드에 방문 교수로 갔을 때 놀란 것 중에 하나가 중국 학생들이 너무 많아요. 하버드라고 부르지 않고 차바드라고 부를 정도로 많아요. 그래서 이제 어떤 경우에는 룸에 써놓습니다. 중국말 하지 말라고. 그럴 정도로 많다라는 얘기인데, 사실은 중국이 이렇게 성장하는데 가장 큰 기여를 한 나라는 미국입니다. 미국이 이제 WTO 중국이 가입하는데 클린턴 정부 때 도와줬죠. 그리고 천안문 사태가 난 뒤에 많은 중국의 인재들을 미국 대학에서 받았습니다. 거의 장학금 주면서 받았던 거죠. 미국의 생각은 이렇게 미국 교육을 받고, 그리고 미국에서 생활하다 보면 이제 중국에 이 사람들이 돌아가더라도 중국화되기보다는 미국화되어서, 그런데 반대 현상이 나타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첨단 과학을 배우고 나서, 첨단 기술을 배우고 나서 미국에 남겠습니까? 중국에 가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배우고 난 뒤에 중국이 오히려 더 돈 벌 기회가 많은 거예요. 중국에서 창업을 하면 자기네들이 굉장히 첨단 산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은 이미 일정 궤도 수준에 올라가 버렸고 중국에서 창업하면 훨씬 더 돈을 많이 버니까 중국으로 가버린 거죠. 그리고 중국 정부도 미국에서 공부한 인재들을 데려갑니다. 돈 많이 주고 엄청난 아파트도 주고 파격적인 혜택을 부여하면서 중국으로 귀국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이제 와서 이제 판단을 했던 거죠. 중국이 WTO 체제에 들어오고, 그리고 많은 중국의 청년들이 미국에서 공부를 하면은 미국화되리라고 생각했는데 판단착오했다는 생각이죠. 중국인들이 사실 미국에 가서 많은 과학도 배우고 첨단 기술도 배웠는데 미국이 잘못한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미국에서 차별을 받고 그다음에 무시를 받은 거예요. 그렇게 미국 대학에서 혜택을 받은 사람 중에 미국 시민권을 얻고 완전히 미국화된 사람도 있고, 그다음 미국에 정착한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중국인으로서 미국에서 생활하면서 무시, 차별을 받았던 거죠. 그러니까 이게 오히려 애국심이 더 커져버린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과거하고 다른 게, 예전에는 유학 가면 본국하고 소통할 길이 별로 없잖아요. 근데 이제 90년대 이후부터 인터넷이 발달하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 정체성을, 중국인이라는 정체성을 늘 유지하면서, 그러니까 중국과의 연계가 늘 유지됐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서 그야말로 미국이 장학금 줘서 가르친 첨단 기술을 지닌 고급 인재들이 중국에 돌아와서 중국에 기여하게 되는 역설적인 현상이 벌어져 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트럼프 행정부 때 대중국 전략 보고서를 내면서 그 보고서에 앞이 그렇게 돼 있죠. 우리는 이렇게 중국을 지원하면은 중국이 보편적인 규범 그리고 민주적인 사회로 바뀔 줄 알았다. 그런데 중국이 정체되어 있거나 오히려 뒤로 가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중국 공산당을 봉쇄하고 무너뜨려야 된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이제 미국이 안 거죠. 중국이 바뀌지 않는다라는 것. 미국과 같은 규범, 제도로 수렴되지 않는다는 것을 안 거죠. 더군다나 첨단 기술 측면에서는 미국의 패권을 위협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경쟁자다. 이 생각을 했기 때문에 미국은 지금부터 중국을 봉쇄하고 눌러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이거는 공화당도 그렇게 생각하고 민주당도 역시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시진핑 주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요즘에는 다 부정적일 겁니다. 근데 시진핑 주석이 막 취임했을 때는 이렇게 부정적이지 않았어요. 한국인들도. 그때 시진핑 주석에 대한 선호도를 조사하면 꽤 높게 나왔어요. 그런데 이제 미중 갈등, 그다음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중국에 대한 인식, 이게 이제 변하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바뀌었습니다. 근데 중국인들의 경우에는 상당히 복잡합니다. 사실 이게 중국인이라고 제가 일괄적으로 말하지만 14억이 시진핑을 바라보는 게 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도 우리나라 대통령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으면 다 다르잖아요. 제가 이제 말씀드린 건 전반적으로 이제 어떻게 생각하느냐, 참 연임을 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흔쾌하게 동의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금 미중 갈등, 대립이 굉장히 심해지고 있죠. 그러니까 일종의 전시 상황인 겁니다. 그리고 중국인들이 굉장히 위기의식을 느낍니다. 앞으로 10년이 굉장히 중요한 고비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10년을 잘못하면 그야말로 미국의 압박에 의해서 중국이 뒤로 갈 수도 있고 굉장히 심각한 위기에 빠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전쟁의 시기에 장수를 바꾸겠습니까? 이거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강한 장수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적인 요인 때문에 그래, 그 사면임이 사실은 나도 그렇게 썩 내키지는 않지만 지금 국제정세 그리고 중국적인 상황에서는 한 번 더 하는 것 내지는 두 번 더 하는 것 뭐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이런 분위기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중국에도 자유주의자들 많습니다. 시진핑 연임이 결정됐을 때 벽보 붙이고 화장실에 낙서도 하고 반대도 했었죠. 그런 사람들도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이제 한편에 아주 그 애국주의적인 사람은 시진핑 시대에 우리가 미국하고 맞설 정도로 힘이 커졌잖냐. 미국이 우리를 왜 때리겠느냐. 우리가 그만큼 위협적인 존재로 부상을 했기 때문에 미국이 겁이 나서 우리를 견제하는 거 아니겠느냐. 중국 공산당은요, 국민들이 표를 던져서 지도자를 뽑는 그런 정당성은 없습니다. 시진핑 주석이 당선되는데 중국 국민들이 투표를 해서 당선한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선거의 정당성은 없어요. 그러면 정당성이 없이 어떻게 통치하겠어요? 다른 정당성이 필요하겠죠. 그게 뭐냐? 업적을 통해서 보여줘야 됩니다. 이게 우리하고 근본적으로 다른 지점이죠. 사실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많은 민주국가의 지도자의 정당성은 투표에서 나옵니다. 10표만 더 많이 얻어도 5%만 더 많이 얻어도 그 사람이 대통령으로서 또는 통치자로서 합니다. 물론 잘못해요. 그래도 끌어내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선거의 정당성이 중요한 것이지 업적의 정당성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만약에 이제 그 사람이 통치를 잘 못한다, 업적이 별로 없다 그러면 이제 다음 선거에서 바꾸는 거죠. 근데 중국은 선거를 통한 정당성을 얻지 못한 거죠. 그러면 뭘 잘해야 되겠습니까? 나라를 운영을 잘해야 됩니다. 업적 정당성입니다. 이게 없으면 안 됩니다. 이 업적 정당성이라는 차원에서 보자면 그래도 우리나라 국력이 이렇게 커졌고 올해 중국이 한 5% 성장 목표를 정했습니다만은 그 전에 8% 정도로 계속 성장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괜찮은 것 같아. 살림살이도 좋아졌고 나라의 어떤 위신 이것도 좀 높아졌고 물론 문제는 있어. 다른 나라 사람들, 세계 사람들이 중국을 너무 싫어해. 그런 문제는 있지만 나는 보기에는 저 사람들이 우리를 경계해서 그런 것 같고 우리 부모님이 나한테 좋은 책도 사주고 책상도 사주고 학원도 더 많이 보내주고 그러니 왜 나빠? 물론 옆집 사람들, 동네 사람들 우리 엄마 아빠 다 뭐라고 하지만 내가 보기에는 우리 엄마 아빠 괜찮아. 이런 정서들이 맞물리면서 중국 공산당의 결정, 그러니까 사면임 결정을 지지하는 거죠. 우리가 중국을 볼 때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겁니다만 중국을 볼 때 너무 그 사회주의 패러다임 속에서만 보면은 중국이 잘 안 보인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중국 공산당은 사회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정당이기도 하지만 민족주의 정당의 색채가 굉장히 강합니다. 이 민족주의 색채는 원래 중국 공산당이 창당할 그 순간부터 그리고 혁명을 할 때부터 중국 공산당이 지니고 있는 정체성입니다. 한쪽에서는 사회주의 실현을 위한 정당, 한쪽에서는 민족주의를 구현하기 위한, 실현하기 위한 정당이라는 정체성이 늘 있습니다. 이게 이제 두 개가 같이 갈 때도 있고 또는 갈등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어느 게 좀 더 높이 올라올 때가 있고 또는 어떤 부분이 더 돌출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늘 강조하는 게 중국의 부흥입니다. 이 부흥이라는 것은 중국을 그냥 발전시키겠다라는 게 아니라 부흥입니다. 다시 일으키겠다는 겁니다. 다시 일으키겠다라는 거는 과거 잘 살았던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아편 전쟁 이후에 서구 제국주의 국가들 그리고 일본이 들어와서 중국을 이제 침략했죠. 그러면서 영국은 홍콩섬을 가져갔고 일본은 타이완 섬을 가져갔고 또 청도를 가져갔고 대련은 러시아가 가져갔고 나라를 다 자기네들이 가져가 버렸지 않습니까? 그거를 되찾는 것. 민족 통일이라는 미션입니다. 이제는 마카오도 중국 입장에서 볼 때는 마카오도 돌아왔고 홍콩도 돌아왔는데 하나가 있죠. 타이완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타이완에 집착하는 거죠. 하나는 청나라 때 중국이 그렇게 제국주의에 시달렸던 것은 가난하고 힘이 없고 그래서 외국에게 시달렸습니다. 그러니까 부자, 강한 중국 이걸 만드는 겁니다. 이게 이제 또 하나의 미션입니다. 그리고 독특하게 아주 중국스러운 또 하나의 미션이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중화 문명을 회복하는 겁니다. 중국은 단순한 국가이기도 하지만 독특한 자기 문명 가치를 지니고 있는 문명 국가이기도 합니다. 중화 문명의 가치, 그러니까 중국인들이 세계는 이렇고 삶은 이런 거야.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돼. 이런 중화적인 가치와 문화를 다시 세우는 것, 회복하는 것. 이 세 가지 미션을 하겠다는 겁니다. 이 차원에서 보자면 이 미션이 사실은 공산당의 미션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사실은 이 세 가지 미션은 대단히 민족주의적인 미션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보자면 중국 공산당은 한편으로는 사회주의를 내걸고 있지만 굉장히 민족주의적인 정당이라는 겁니다. 사회주의 미션을 가지면 근본적으로 노동자의 나라를 만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빈부격차 없는 나라를 만들어야 되겠죠. 이건 마오가 했던 식의 것들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시진핑 주석이 말하는 중국의 부흥 이런 구호 속에는 사회주의는 저 뒤로 가 있습니다. 물론 먼 훗날에는 공동부유를 통해서 사회주의를 실현하겠다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가장 중요한 중점은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입니다. 자, 여러분 기억나시죠? 강남 재건축 불패, 재건축 난리나 뭐 이런 거 기억나시잖아요. 재개발과 재건축부터 또 이제 들어갈게요. 용적률에 대한 개념을 확실히 잡아주시면 부동산의 반응 보이시니까요. 아직까지도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이 말을 헷갈려하는 사람들이 많아요.